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23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석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와 수원FC입니다. 김천 상무의 포메이션은 4-4-2입니다. 상혁은 측면에서 과감한 드리블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넓혀주지만 역습 대응에서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기종은 빠른 돌파와 크로스 패턴의 강점이 있으나 수비 전환에서 체력 소모가 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동경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 능력이 돋보이고 이선 침투로도 위협을 주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면 전개 속도가 느려집니다. 구 김천은 홈템포를 앞세워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풀백들의 체력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수원FC의 포메이션은 4-5-1입니다. 사박은 전방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기점 역할을 수행하지만 움직임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윌리안은 여름 이적 후 팀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입니다. 루아는 중앙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할 수 있어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후반 교체 카드로 안현범과 김경민이 투입되면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대 풀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즉, 수원FC는 전반부터 압박을 가하고 후반에는 교체 카드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천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반 체력 저하와 측면 수비 불안이 뚜렷합니다. 반면 수원FC는 윌리안과 루안 중심의 전방 압박에 더해 교체 카드 활용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천이 전반에서 선제점을 내주면 후반 반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체력 우위를 가진 수원FC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김천의 전개는 지나치게 단조롭고 미드필드 압박에서 쉽게 끊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며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경기 양상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여름 무더위와 체력 분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결국 승부를 쥐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수원FC가 확실히 앞섭니다. 경기 흐름이 단순한 힘 대결이 아닌 전술적 디테일과 교체 운용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수원FC의 승리 그림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수원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제주SK입니다. 대구FC의 포메이션은 4-4-2입니다. 세징야는 여전히 전방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슈팅 감각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경기 내내 전방 압박을 지속하기엔 체력적 기복이 존재합니다. 김주공은 미드필더와 공격진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질 경우 공수 전환에서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카를로스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시도를 통해 팀 공격의 기점을 만들지만 상대 중원의 압박이 강할 경우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대구는 2명의 중원 자원으로는 상대 3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주SK의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유리 조나탄은 최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슈팅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남태희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패스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자원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측면 자원과 연계 능력도 탁월합니다. 이창민은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간수 능력과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김준하의 결장은 아쉽지만 미드필더 3인 조합이 만들어내는 수적 우위와 점유율 장악은 대구보다 뚜렷한 우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주는 중원에서 3명의 자원을 배치하며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대구가 2명으로 버티려 해도 공간 커버와 압박 강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쪽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전술적 우세는 뚜렷합니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전환 속도가 떨어져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활동량이 많은 제주의 중원은 후반에도 에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대구는 라인이 무너지고 제주의 전방 자원들이 결정적인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SK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전남의 포메이션은 5-3-2입니다. 호나는 중원에서 수비 안정감과 압박 차단의 강점을 지니며 빠른 전환 시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맡습니다.
르보는 제공권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연계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발디비아는 전남 공격의 핵심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볼터치와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고 순간적인 결정력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전남은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구사하며 촘촘한 블록으로 버틴 뒤 발디비아의 개인 역량을 활용한 역습 패턴으로 상대를 흔듭니다. 안산의 포메이션은 3-4-1-2입니다. 제페르소는 활동 반경이 넓고 순간적인 돌파로 상대 진영을 압박하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큽니다. 사라이바는 전방에서 파워풀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무기로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입니다. 라파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공간 침투가 강점이지만 수비 전환에서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안산은 빠른 템포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조직력이 불안정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남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명확한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합니다. 발디비아가 중심에 서며 전방 마무리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호난과 르본이 중원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수비 안정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안산은 전방에서 제페르손과 사라이바가 버티고 있지만 후방 안정감이 떨어지고 중원 압박에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향은 전남의 빠른 역습 전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발디비아의 한방과 전남의 후역습 완성도가 경기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방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0명이 계시는 분석방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김포FC입니다. 서울이랜드의 포메이션은 3-5-2입니다. 가브리엘은 제공권과 연계에서 힘을 쓰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움직임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허용주는 왕성한 활동량과 빠른 침투로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공간을 만듭니다. 박창환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공격과 수비를 잇는 균형을 잡습니다. 김도균 감독은 김포의 역습 속도를 의식해 수비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격적인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 유지가 우선이 될 전망입니다. 김포FC의 포메이션은 3-5-2입니다. 루이스는 순간적인 개인기와 폭발적인 드리블로 역습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카드입니다. 박동진은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자원과의 연계를 만들어냅니다.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 양면을 지원하며 팀 전체의 균형을 맞춥니다. 고정훈 감독은 특유의 빠른 역습 전술을 앞세워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릴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수비 전환 상황에서는 라인 간격이 넓어져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이랜드는 김포의 날카로운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신중한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브리엘과 허용준이 전방에서 버티더라도 과감한 전개보다는 조직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김포는 루이스와 박동진을 앞세워 속도와 제공권을 동시에 노리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허술함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 모험보다는 실점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팽팽한 균형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경남FC입니다. 성남FC의 포메이션은 4-4-2입니다. 후이즈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주도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레안드로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로 흐름을 바꾸고 박스 근처에서 과감한 슈팅까지 연결하는 무기를 갖췄습니다.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을 보여주며 신재원과 함께 경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원입니다. 특히 후이즈, 박수빈, 프레이타스, 신재원으로 이어지는 척추 라인은 경기마다 호흡이 맞아가며 점차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남은 점유율뿐 아니라 압박 강도까지 끌어올리며 최근 상승세를 탄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려 합니다.
경남FC의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이중민은 왕성한 활동량과 제공권으로 전방에서 버텨내지만 순간 돌파나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부족합니다. 마세도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경기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나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패스를 풀어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 속도가 둔화됩니다. 결국 경남은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상대의 압박과 템포 전환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남은 경기력이 점진적으로 올라오며 경기 밸런스를 찾고 있습니다. 후이조와 프레이타스, 신재원으로 이어지는 척추 라인은 점유율과 압박을 동시에 완성해가며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개개인의 돌파 능력은 있지만 전개 속도가 불안정해 압박 강도 높은 경기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성남은 홈에서 응집력과 에너지를 극대화하며 경기를 밀어붙일 수 있고 경남은 이를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성남의 조직력이 경남의 단조로운 전개를 압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남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강원FC입니다. 광주FC의 포메이션은 4-4-2입니다. 헤이스는 전방에서 민첩한 움직임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박스 안을 위협하며 볼터치 감각과 슈팅 전환 속도에서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신창문은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압박 회피와 전개 속도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최경록은 중앙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자원으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 시도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체계적인 압박과 조직적인 라인을 강조하면서 강원의 전개 루트를 초반부터 차단할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포메이션은 4-4-2입니다. 가브리엘은 속도감 있는 돌파와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점을 지녔지만 볼 소유 후 마무리에서 기복이 큽니다. 김대원은 측면에서의 크리에이티브한 플레이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김강국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 강도에 밀릴 경우 전진성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경호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나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불안한 장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광주는 헤이스와 신창무, 최경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개와 마무리 루트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은 강원의 라인 간격을 무너뜨릴 전략적 카운터를 준비하며 더 우월한 전술적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은 공격에서 단조로운 루트를 반복하며 전개 속도 저하와 후반 체력 저하 문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감독의 디테일 차이가 결과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광주 쪽 기대값이 더 높아 보입니다. 광주는 홈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강원의 빌드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듭니다. 강원은 역습 속도는 존재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미세한 불안이 반복되어 실점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며 광주가 이를 실질적으로 잡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부천FC와 천안시티입니다. 부천FC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몬타뇨는 뒷공간 침투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티아깅요는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며 1대1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열어갑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패스 전환으로 경기 리듬을 조율하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합니다. 부천은 전방 압박과 속공 전환에서 강점을 보이며 후반까지 높은 강도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팀입니다. 천안시티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정엽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으로 박스 안에서 득점 기회를 노립니다. 퉁까라는 드리블과 돌파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팀 전술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단조로워집니다. 미사키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연계에 힘을 보태지만 압박이 거세지면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천안은 빌드업보다는 직접적인 전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할 때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천은 몬타뇨의 뒷공간 침투와 티아깅요의 측면 돌파가 동시에 가동되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박현빈의 안정적인 볼 배급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가 다채롭게 전개됩니다. 천안은 이정엽을 활용한 제공권 공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에 취약하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가중되며 측면 대응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부천이 주도할 그림이 강합니다.
결국 부천의 빠른 압박과 공격 자원의 돌파가 승부를 갈라놓을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부천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